네, 국내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실시한 한 조사에서는 부산 하수도에서 검출된 마약류의 농도가 전국의 평균을 상회하면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 부산에서 그 내용과 함께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 짚어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두 분과 함께합니다. 경남경찰청에서 마약범죄 수사를 담당했었던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김대규 교수 나오셨고요. 법률사무소 수석의 안소윤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교수님 지난 6월 26일이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었습니다. 우선 이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987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그 심각한 마약류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요. 마약류 피해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이게 경각심을 높이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약 없는 남용 없는 국제사회 공조를 위해서 6월 26일을 세계 마약 퇴치 날로 지정했는데요. 네. 매년 각 세계 각국에서는 이날에 그 기념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1년도부터 한국 마약 퇴치 운동부 주도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2017년도 4월인가 거기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되면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그때부터는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두 분은 6월 26일이 왜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지정된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우리 궁금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도 없습니다. 그 19세기에 그 아펜 전쟁으로 유명한 청나라 아시죠? 네. 청나라 그 당시에 사회 문제가 제일 뭐냐면 아펜 중독이었어요. 아펜 중독이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심각성을 느끼고 영국 상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아펜을 한 1,000톤 가량을 한국에서 불지릅니다. 네. 그 불지는 날이 6월 26일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세계 마약 퇴치 날을 6월 26일로 잡았다는 겁니다. 네. 그 변호사님께서도 뭐 현장에서 다양한 마약 관련 범죄를 뭐 접하셨을 텐데요. 이제 지난달 이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하수도에서 검출된 마약류 농도가 정말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 내용이 마약류 하루 사용 추정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조사 기관의 결과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네,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 하수처리 시설의 어떤 수치를 통해서 역산으로 추정을 해서 그 사용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하수 역학 기반으로 마약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의 29개 하수처리장을 기준으로 지역별 마약류 사용 실태를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추정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는데요. 네. 이제 부산의 경우 메스암페타민 우리가 이제 일명 히로뽕이라고 하죠. 이제 1000명당 하루 사용 추정량이 평균 22.29mg. 네.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전국 평균은 17.93mg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특히 부산의 일부 하수처리장, 이제 남부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평균 27mg이 검출이 되어서 네. 전국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1000명당 하루 추정량을 한 것이니까요. 네. 또한 요즘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엑스터시라는 또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부산이 1.88mg으로 전국 평균인 1.65mg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는 부산이 현재 마약 소비와 유통에서 좀 주요 거점 도시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된 마약류가 뭐 동일한 수치였는지 아니면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습니다. 부산 내 이제 4곳의 하수 처리장 중에서 히로뽕 사용 추정량이 가장 높은 것은 이제 남부 하수 처리장이었습니다. 네. 우리 국내에서도 가장 사용량이 높은 이제 마약으로 일컬어지는 히로뽕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마약의 전국적인 수치를 좀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곤 하는데요. 이 남부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평균 27.92mg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남구 전역과 이제 부산진, 수영,
동부 일부 지역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또 외국인 밀집 지역과도 맞닿아 있어서 상대적으로 마약 사용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항만이 있거나 이제 좀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수치적으로 좀 마약류 사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고요. 부산 지역 역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약물인 암페타민은 강변 하수 처리장에서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코카인은 동부 하수 처리장에서만 검출이 되는 등 각 하수 처리장별로 검출되는 마약류와 양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이제 이런 차이는 지역별로 마약 유통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마약 소비자 특성,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부산 지역의 경우는 이런 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조금 더 이제 더 파고들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듣고 좀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수육학 조사를 한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약 범죄는 저희들이 보통 대다수가 암수 범죄라거든요. 암수 범죄라 하면 범행은 실제 이루어졌는데 실제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거나 실제 또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사건이 종결돼 실제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를 암수 범죄라 하거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면 이 마약을 투약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죠.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를 뽑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에 남용되는 마약류가 실제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조사의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익명성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수에서 이걸 검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집단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근거하는 개인 사범들이 최근에는 마약류 사범 특징이 뭐냐면 지역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경남청에서 근무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만약에 경남에서 1년에 500명에서 600명이 근거됩니다. 이게 다 경남 사람일까요? 아니죠. 텔레그램이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사람이 90%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역적인 통계가 안 나옵니다. 과연 경남 지역에서 어떤 마약류를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과학적인 통계가 안 나온다는 게 제 명점이에요. 그래서 이 하수육학 조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장 효율적이고요. 특히 또 하나 뭐냐면 반복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사생활의 지문이 없습니다. 누구 소유인지. 저희들이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뭐 마약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한다. 누구 하나 제출하지 않죠.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생활 침해 없이 효율적인 비용으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장점이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년 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 올해도 뉴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부산이 계속해서 뭐 마약 유통의 국내 시발점이다, 뭐 종착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항만을 이용한 대형 밀수 사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부산항이라든지 그 강릉 옥계항에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남용이 되지 않는, 사용되지 않는 코카인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부산 지역에 아무래도 항만이 있다 보니까 부산의 항만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물류가 뼈대 있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마약 범죄 조직에서 부산항을 제3국으로 거쳐가는 경유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저희들 부수하고 있고요. 실제 아무래도 저도 경남에서 근무를 했지만 부산 지역 자체가 마약류 유통사범들이 좀 많이 치료하는 그런 지역으로 예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부산의 마약류 관련한 범죄 증가율은 어떤 추세인가요? 부산은 마약류 관련된 범죄의 증가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이유로는 청년층과 외국인 그리고 고령층의 가담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 지역 마약 사범 중에 이제 젊은층, 청년층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인 마약 사범 역시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청년층과 외국인이라는 좀 큰 집단들이 마약류 범죄에 있어서 좀 증가율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약 범죄 증가 원인은 좀 가장 크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마약 범죄의 원인을 이제 쉽게들 호기심이라고 많이 생각하시기도 하세요. 실제로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마약 전문 변호사로 조사를 가거나 했을 때도 네. 호기심에 그냥 단순하게 해봤다라고 많이들 진술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마약류 범죄의 가장 큰 1번 원인은 중독입니다. 네. 결국은 중독되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고 또한 중독되어서 이 마약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투약하다 보면 결국은 돈이 부족하거나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공급자 혹은 전달책이 되는 식으로 네. 좀 범죄가 심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중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시작은 호기심이겠지만 결국 이 마약이라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에는 중독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대만은 이제 중독성이 없다, 그래서 괜찮다, 합법인 나라도 많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많이들 하세요. 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아마 교수님께서도 그러시겠지만 현장에서 이제 대마를 통해서 이제 마약에 입문하시고 이제 그로 인해서 2차, 3차 마약으로 점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사실 딜러를 통해서 구매를 할 때 이게 대만인지 아닌지 뭐 합성인지 아닌지 구매자가 알 길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마도 불법이기 때문에 좀 이 불법적인 약물을 투여하다 보면 2차, 3차 조금 더 중독성이 강한 약물로 넘어가면서 좀 결국은 중독으로 인한 마약 범죄의 상습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중독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호기심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수님 사실 저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마약류 관련 범죄를 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럼 마약류의 중독성은 어느 정도로 높을까요? 실제 저희들도 저는 현장에서 제가 한 6년 정도 경찰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간에 제가 마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마약 범죄 수사대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근거한 마약 사범이 1000명이 넘습니다. 아, 네. 1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단속을 해보면 물론 조사에서 뭐 이렇게 사법적인 처벌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궁금했던 게 과연 이 사람들이 왜 처음에 마약에 손을 댔을까? 네.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차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처음부터 마약이 좋아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네. 또 정말 내가 마약 맛을 알고 시작한 사람도 한 명도 없더라. 또 정말 내가 실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중독이 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대다수가 호기심에서 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뭔가가 힘든 일이 주변에 생겼을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지인이 권해서 그걸 투약하거든요.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보면요. 저한테 이렇게 한 두세 번을 잡혀온 마약 사범이 있습니다. 나이가 네. 50대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집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가 약에 일단 상태가 온다고 그러죠. 상태가 왔을 때 네. 투약하는 가족들이 하는 행동이 제일 먼저 싱크대에 있는 칼부터 숨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마약류로 인한 칼로 들고 이렇게 난동을 부린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 가족들이 특히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할 때가 아빠가 교도소 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아빠가 이 세상에 없는 건 싫다. 대신 아빠가 이렇게 가 계시니까 약도 안 하고 너무 좋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마지막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도 마약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안다. 지금 마약이 위험한 줄도 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떡하냐. 근데 답은 있다. 이번에 알았다. 뭐냐. 내가 죽으면 마약이 끝난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게 모든 중독성이 포함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심각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유통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의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텔레그램 같은 SNS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경우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SNS를 갖다가 온라인 거래를 원활하게 하려면 평소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원활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겠죠, 그죠? 네. 청년층이 국내 통계해 보면 청년층이 한 50%는 넘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하나 또 특이한 거는 밖에서 보면 마약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 전자담배나 액상 형태로 합성 대마라는 신종 마약을 이렇게 흡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게 되면 전통적인 마약, 우리가 알고 있는 피로포이나 헤로인 같은 전통적인 마약에서 신종 마약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처벌 기준 역시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현재 처벌 수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현재 이제 국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단지 소지만 하거나 네. 혹은 돈을 받지 않고 전달만 하는 그러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보기에는 이
벌이 일견 가벼워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형벌 체계 안에서는 나름대로는 무겁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헤로인과 같은 마약의 경우, 그러니까 중독성이 높은 이런 마약의 경우에는 아예 벌금형 자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 말은 이제 법정에 가면 이제 아예 징역을 살게 되거나 제일 잘 나오는 게 집행유예다라는 뜻이에요. 집행유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제 또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 구속도 좀 법정 구속과 같은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단순 투약한 초범들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가벼운 형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대부분의 마약 범죄에서는 이런 투약 사범이 전체 마약 사범류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마약해도 한 번은 봐준다라는 사실 생각을 좀 젊은 분들이 요즘에 인터넷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한 처벌이 이제 사회적으로는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재범을 부추겨서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요. 마약 범죄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적으로는 전파력이나 그 치안을 약화시키는 좀 위해력이 강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결론을 떠나서 네. 과정에서부터 절차에서부터 마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단 한 번만 인생에서 했더라도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 단계부터 좀 압박을 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정말 이슈되고 있는 식욕 억제제도 유통이 좀 암암리에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잘 모르고 SNS나 텔레그램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 역시도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잘 몰라서 이제 자기가 피의자가 되는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온라인상의 거래, 뭐 중고 거래 등을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제한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마약류가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사실 약만 팔아도 불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 및 광고 행위를 하면은 불법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절대로 판매에서도 그리고 구매에서도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굉장히 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약은 약사 혹은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모르고 구매를 해도 어쨌든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 시민의 신고로 검거된 사례도 있다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뭐 의심된다. 뭐 이거는 신고해야 된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실제 그 경찰의 감시와 단속만으로는 이 마약 범죄가 근절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마약 범죄 예방이라든지 근거에 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보는데, 네. 특히 제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한 말씀드리면요, 공공장소 같은데 이게 주사기라든지 비닐 파우치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장소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중 화장실이 있고요. 또 경남 같은 지역에는 아무래도 해안가가 많다 보니까 바닷가 바위 틈에 이렇게 주사기 뭉치를 버리고 있다 보면 낚시꾼들이 이렇게 그걸 발견하고 신고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 저희들이 그 주사기를 추적해서 잔여물을 추적해서 결국 부인을 근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요즘은 또 아까 말씀드린 SNS를 통한 이 마약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예를 들어 혹시 던지기 수법이라고 아시잖아요. 아니요. 던지기 네. 수법이라고 마약을 사전에 숨겨놓는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 쉽게 말하면 마약 운반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마약을 숨기는 은닉하는 장소가 주로 시래기라든지 철제 계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네. 우편함 같은 데에 많이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그 마약을 은닉하고 나면 그 당시에 뭘 해야 되냐면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보게 되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실제 아무도 없는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네. 이건 이상하잖아요. 예. 이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마약, 이게 얘가 드랍하구나. 최근에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찰의 감시망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네, 당연히 맞습니다. 있을 거고 네. 시민들 역시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맞습니다. 마약 퇴치라는 이거를 정말 꼭 이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관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마약류의 유통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일반인마저도 범죄에 쉽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만큼 사회 전반의 경각심과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슈플러스 부산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김대규 교수 그리고 법률사무소 수석의 안소윤 대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